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구성할 때 유의사항이 뭐냐? 215쪽부터 218쪽까지 얘기입니다. 유의사항은 많죠. 그런데 유의사항을 지키기 전에, 유의사항을 확인하기 전에 반드시 기존에 했었던 연구나 조사를 꼭 살펴보시는 게 내가 나중에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점. 나의 연구조사가 판매나 판촉에 해당되지 않는지. 이게 응답자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이 연구가 무슨 조사, 연구를 한다고 하는 건데, 가만히 질문을 읽어보면서 응답을 하다 보니까 이게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촉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특히나 이제 어떤 그 질문의 내용이 특정한 서비스나 제품을 지칭하는 경우,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그 물음, 자, 이 제품이 좋습니까? 이 제품을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이 제품을 좋게 생각하십니까? 나쁘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주 언급하는 경우, 그것을 또 특히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경우, 자, 판매나 판촉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생활 침해로 생각될 수 있는가? 사생활이라는 개념이 워낙 광범위해요. 어떤 사람은 사생활이 없다고 거의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의 일부분도 타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아 하죠. 자, 그래서 이 사생활 침해로 생각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질문을 구성하고 질문이 어떤 사람한테 전달되는지에 따라서 이거는 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만들었는데 도저히 내 머리에서는 이게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이거 너무 민감하다. 왜 이런 걸 물어보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 사생활 침해라는 거는 약간의 나도 모르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기는 한데, 보통 이제 그 사생활에 관련된 얘기는 이렇게 질문지법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배울 면담, 인터뷰에서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연구조사 자체가 완전히 사생활을 알아야 되는 연구는 사생활 침해의 개념이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인간의 성장 과정,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잖아요. 특정한 한 사람을 5살 때부터 6살, 7살, 8살, 20살 때까지 계속 추적 연구하는 경우는, 자, 추적 연구하는 경우는 그 사람의 사생활을 연구자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조사가 안 되거든요. 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특히 가장 우리가 공식적인 사생활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집 주소 같은 거예요. 자, 방금 얘기해드린 5살 때 집 주소, 10살 때 집 주소, 15, 20살 살던 때 그 집 주소 알아야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찾아가서 연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사생활을 좀 응답자도 공개한다는 그 가정을 가지고 공개하는 거고, 당연히 그 조사하는 사람도 그걸 좀 미리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미 같은 내용의 설문을 너무 많이 했거나 익숙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또 해야 돼? 이런 경우요. 자, 이게 이런 거예요. 매달마다 반복되는 설문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4월달에 당신은 뭐뭐뭐 했습니까? 5월달에 당신은 뭐뭐뭐 했습니까? 그냥 이런 경우의 설문 같은 경우는 너무 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응답을 좀 불성실하게 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설문조사에 응답을 했는데 그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서비스 만족도 조사 같은 게 이런 경우 가끔 있어요. 나는 분명히 지난달에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해서 나는 불만족한 부분을 다 적었는데, 응답을 했는데 왜 이번 달 왜 그런 게 반영이 안 됐을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설문에 익숙해서, 아니면 설문의 가치, 내가 이걸 응답해봤자 나한테 별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네 번째가 이런 게 있어요. 결과를 예상하고 응답하지는 않은가.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뭐냐면은 설문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 이거는 내가 이렇게 응답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 심리 검사할 때도 이런 게 있습니다. 심리 검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이제 일정 이 특징일 수도 있어요. 나는 내가 응답한 결과가 나는 좋은 결과로 나와. 나는 정말 멋있는 사람, 뭐 이렇게 인격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제 가정해놓고 응답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구 조사자 입장에서는 솔직한 응답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고도의 아주 경험이 풍부하고 특정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 질문을 만드는 경우는 결과를 예상한 것까지도 미리 예측을 해서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설문지, 특히 심리학에서 고급스러운 설문지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응답자가 이렇게 아마 할 것이다까지 예측을 해서 질문을 구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물어보는 그 설문에서는 결과를 예상하고 응답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좀 노력하는 게 좋겠죠. 자, 이제 5번째, 자신의 수준이 탄로나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개방형 질문을 많이 해요. 쓰는 거. 자,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개방형 질문이 많으면 이게 또 쓰는 사람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자, 나는 글을 잘 못 쓰는데 이거 괜히 내가 쓰면은 이거 좀 너무 못 배운 거 아닐까? 무지하다는 티가 나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손으로 편지 쓰는 적이 최근에 얼마인지를 언제적인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손으로 편지 쓰는 거예요. 글씨를 써서 편지 쓰는 거예요. 자, 웬만큼 우리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자기가 문장을 만들거나 손으로 글씨를 직접 써서 표현하는 경우가 요새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수준,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대학을 다녔는데 괜히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쓰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두려운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 여러분이 혹시 뭐 위문 편지 같은 걸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편지 처음 쓰는 사람들 굉장히 막막해요. 내가 무슨 말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나의 어떤 마음 같은 게 수준이나 마음이 탄로 날까봐 굉장히 고민하거든요. 자, 그래서 개방형 질문이 많은 경우는 이런 자신의 수준이 탄로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좀 안 들도록 유도하는 방법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 6번.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많이 겪었던 얘기인데 무슨 질문이 100개씩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질문이 길어요. 그럼 질문 하나하나 읽는 거에 대한 시간도 고려를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7번, 질문 자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제가 옛날에 겪었던 일이에요. 뭐냐면은 제가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 가을 학기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당시 교수님께서 문화예술을 전공하시는 분인데 교양 수업입니다. 길거리에 설문을 좀 받아오래요.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뭐 질문도 알아서 만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받아오라는데 그게 또 기가 막힌 또 주제였죠. 뭐 한국의 정체성에 관련된 질문을 알아서 만들고 알아서 받아오라는데요. 이게 제가 또 이제 나름 뭐 질문지 빨리 해서 빨리 끝내겠다고 질문을 가지고 한 20장 정도 가지고 학교 주변에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돌면서 뭐 상점에 계신 사장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부탁하는 거. 제가 안면이 있는 사람부터. 근데 그분들이 의외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야, 정체성이 뭐야? 라고 물어요. 제가 한 20명 중에서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묻는 사람이 한 15명 이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질문 자체에 대해서 일단 질문 자체가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이게. 정체성? 한국의 정체성? 뭐지? 우리 전통 문화 말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은 그나마 나은 분이에요. 정체성이 뭐야?
정체성 굉장히 어려운 단어거든요. 자, 질문 자체가 철학적이거나 추상적인 질문일 경우는 이게 응답자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 조사자한테 물어보죠. 이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문제는 조사자가 그 단어에 대한 뜻을 모르면 연구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거 대학교 3학년 때, 3학년 2학기 때 실제로 제가 설문을 하면서 겪었던 얘기거든요. 정체성이 뭐야? 난감하더라고요. 자, 이게 그래서 뭐 그때 당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게 수업 중간에 발표를 했는데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는 또는 되묻는 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연구조사하는데 굉장히 애먹었다 그랬어요. 자, 이게 그래서 질문 자체가 생각할 거리를 주는 질문이면은 이게 참 시간도 길어지고 응답자가 굉장히 진지하게 응답을 해야 되는데 모든 응답자가 진지해 달라고 부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유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전 검사는 필수입니다. 그 연구 조사를 잘 아는 사람에게도 한 번쯤 그 사전 검사를 할 필요가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야, 이런 경우는 친한 친구도 괜찮아요. 야, 네가 이거 한번 읽어보고 너라면 이거 좀 이상한 거 있겠니? 너라면 한번 응답해봐라. 뭐 일반적인 느낌을 물어도 괜찮아요. 자, 그렇게 해서 사전 검사를 좀 해야만 그 질문의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연구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질문, 여기까지가 바로 질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그 방법, 우리가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